2014년 3월 10일 사이타마현 아사카시에서 14살 소녀 사이토 안나가 실종됐어요. 안나는 평소 오후 5시면 귀가하는 아주 성실한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이날은 이상하게 6시가 지나도록 귀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안나의 엄마는 이상함을 느끼고 딸을 찾으러 마중을 나갔어요. 그런데 집 앞에 우체통에서 이상한 쪽지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쪽지에는 집도 학교도 잠시 쉬고 싶어요. 친구네 집에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쪽지는 분명 안나의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는 불안했어요. 안나는 절대 가출하거나 이렇게 쪽지만 남겨두고 돌아오지 않을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엄마는 이건 단순 가출이 아니다. 뭔가 잘못됐어. 라는 생각에 급히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렇게 며칠 후 집에는 두 번째 편지가 도착했어요. 편지엔 걱정을 끼쳐서 미안해요. 전 잘 지내고 있어요. 찾지 말아주세요.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안나의 부모님은 이 쪽지가 강요에 의해 쓰여졌구나 라고 확신했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실종 당시 안나가 휴대폰이나 지갑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졌어요. 당연히 내 스스로 가출을 했다거나 외출을 할 때 휴대폰이나 지갑을 들고 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경찰은 안나가 휴대폰이나 지갑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단순 가출 가능성을 배제했고 유괴 사건 가능성으로 수사를 전환합니다. 그런데 경찰과 가족들은 어떤 단서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어떤 단서도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서 사건은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 일본 전역을 뒤흔든 대형 유괴 사건으로 확대돼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납치의 행적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납치는 2014년 3월 10일에 시작됐어요. 안나는 학교에서 귀가 중에 실종이 되었는데 테라우치 카부라는 한 남성이 변호사로 위장해서 안나에게 접근을 합니다. 테라우치는 안나에게 너네 부모님이 이혼하게 됐어. 나는 널 보호하러 왔고 그러니까 나랑 함께 가자. 라는 거짓말로 신뢰를 얻은 뒤에 안나를 차에 태웠어요. 안나를 차에 태우자마자 부모님은 널 버렸어. 네 장기를 팔아서 빚을 갚을 거래. 라는 협박을 시작합니다. 테라우치는 안나에게 조작된 음성 파일로 부모님의 목소리를 들려주면서 안나를 세뇌시키기 시작했어요. 물론 지금의 우리는 AI가 발전했기 때문에 충분히 의심의 여지가 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신은 2014년이고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중학생이잖아요. 이 중학생은 이런 증거에 충분히 넘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테라우치는 안나를 치바현에 있는 자택으로 데려갔어요. 방에는 외부 잠금 장치를 설치했고 안나는 철저히 감시당했다고 합니다. 테라우치는 안나에게 아무도 널 찾지 않아. 널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라는 말을 매일 반복하면서 가스라이팅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무려 2년 동안 안나는 전화와 외출을 금지당하며 세상과 단절된 생활을 시작했어요. 안나는 테라우치의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탈출 의지를 상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테라우치의 세뇌와 협박으로 인해 안나는 점점 현실 감각을 잃고 자포자기 상태에 빠졌어요. 테라우치는 어린 시절부터 여자아이를 납치하고 싶다는 욕망을 품었다고 해요. 그 욕망을 풀기 위해서 범행을 계획합니다. 범행 전 인터넷으로 범죄 실행 장소를 물색하다가 아사카시라는 너무 도시적이지도 또 너무 시골적이지도 않은 동네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장소에서 범행을 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음성 합성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증거를 조작해서 준비하는 등 범행을 철저하게 계획합니다. 안나를 납치하는 범행 후에도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도 준비하면서 이중적인 삶을 유지했어요. 어느덧 시간은 흘러 2년 후 2016년이 되었어요. 안나는 아무도 널 찾는 사람 없어.
널 찾지 않아 라는 말에 속아 탈출 의지도 보이지 않다가 우연히 인터넷에 자신의 이름을 검색하게 됩니다. 전화는 안 됐어도 인터넷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안나는 인터넷을 통해 가족들이 자신을 찾고 있다는 소식을 확인했어요. 그 소식을 확인한 안나는 가족들이 날 찾고 있구나. 날 버린 게 아니구나. 라고 이렇게 희망과 용기를 되찾았습니다. 안나는 방을 청소하던 중에 우연히 500엔을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그 500엔을 몰래 숨겨두었어요. 안나가 탈출 기회를 노리던 그때 테라우치가 휴대폰을 구입하기 위해서 잠시 집을 비웠대요. 그런데 방은 의외로 잠금 장치를 걸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렇게 안나는 방에서 조용히 나와 복도를 지나 아파트 밖으로 향했어요. 들키지 않게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려 신중하게 행동했고요. 그렇게 안나는 JR 히가시나카노역 앞에 있는 공중전화로 달려갑니다. 공중전화에서 500엔 동전을 활용해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저 안나예요. 네, 저 혼자 있어요. 안나의 전화를 받은 엄마는 안나에게 혼자 있냐고 물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안나에게 지시를 합니다. 안나는 엄마의 지시에 따라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어요. 그렇게 2년 만에 안나는 부모와 극적인 재회를 할 수 있었어요. 2016년 3월 28일 새벽에 시즈오카현 이토시에서 피투성이 상태로 길을 걷는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게 돼요. 그 남성은 바로 테라우치 카부였는데 그는 대형 커터칼을 활용해서 목을 그은 자살 시도를 했고 그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카부는 피를 철철 흘리면서 거리를 배회하다가 경찰에게 체포를 당합니다. 체포 후에 카부는 변명할 말이 없네요 라며 범행 전부를 인정했고 사이토와 안나가 했던 진술 내용과 일치했어요. 사람들은 테라우치가 여느 범죄자처럼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애정 결핍이었나 아니면 어떤 사이코패스였나 이런저런 생각을 했대요. 하지만 놀랍게도 테라우치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방범용품 회사를 운영하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테라우치는 명문대학인 치바 대학을 졸업했고 대기업 취업까지 확정된 엘리트였어요. 이렇게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자란 평범하고 심지어 엘리트인데 왜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냐고요. 테라우치는 중학생 때부터 여자를 납치하고 싶었어요 라고 고백했어요. 원래부터 납치하고 싶은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수년간 마음속에 욕망을 키우다가 범행을 계획하게 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괴할 장소를 조사해 범행지로 선택하고 증거를 조작해서 만들어 놓는 등의 계획을 철저히 세웠고요. 사이토 안나는 그런 테라우치의 계획에 의해 유괴된 불행한 대상이었던 겁니다. 테라우치는 재판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런데 뭐가 또 그렇게 억울했는지 테라우치는 여느 범죄자들처럼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량 감형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테라우치의 심신미약 주장은 기각돼요. 그의 범행을 계획된 범행으로 인정하고 심신미약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2심에서 오히려 형량이 증가해 그의 형량은 결국 징역 12년으로 확정됩니다. 테라우치도 포기했는지 법정에서 도저히 변명할 말이 없네요 라며 혐의를 인정하긴 했지만 그의 태도는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 테라우치의 형량이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에 비해 처벌이 너무 터무니없이 가볍다는 비판이 쏟아졌어요. 그럼 비판이 쏟아지는 와중에 이번 사건에 의문점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먼저 방 외부에 잠금 장치의 흔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방 외부에는 잠금 장치가 없었고 방 내부에서 쉽게 열 수 있는 잠금 장치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쉽게 탈출할 수 있었지 않냐 이거예요. 이웃의 증언에 따르면 비명을 지르는 등의 이상한 소음도 없었고 이 맨션은 굉장히 오래된 맨션이었기 때문에 이웃 간의 소음이 굉장히 잘 들렸다고 해요. 하지만 이 맨션의 이웃은 이상한 비명 소리나 소음은 듣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택배 기사가 집을 방문했을 때 한 소녀가 웃으면서 택배를 받는 모습도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중전화를 둘러싼 의문도 존재했어요. 이 집 1층에는 공중전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나는 집 1층에 공중전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에 안나는 도움을 요청했으나 실패했고 그 후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고 진술했어요.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고 스톡홀름 증후군의 가능성을 제기했어요. 스톡홀름 증후군이란 인질이 인질범에게 동화 혹은 동조되는 비합리적인 현상을 뜻하는데 일본 국민들은 안나가 가해자에게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한 게 아니냐는 추측을 했어요. 또 한편에서는 자발적 동거설이 제기되었고 그러면서 의문점이 증폭되며 논란은 커졌죠. 하지만 이 많은 논란들 사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확실한 사실은 14살 소녀가 납치되었다는 점, 그리고 2년간 감금되었고 심리적으로 세뇌를 당했다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 안나는 트라우마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PTSD에 시달렸어요. 안나는 자신의 과거가 알려지는 것을 피했고 그렇게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후에 알려진 안타까운 사실은 안나가 트라우마 극복에 실패했다는 점이에요. 안나는 사건의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고통받는 중이라고 합니다. 가족들이 그녀의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며 행복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가족들과 대중들 모두 그녀가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되찾기를 기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 또한 안나가 평화롭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지금 구독하지 않으면 더 중요한 사건들을 놓칠지도 몰라요. 바로 구독하고 확인하세요.